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 근데 강남만 올랐지, 뭐, 나머지는 안 올랐잖아요. 지금은 혼조세라고 보면 되고, 혼조세. 책상 위에 앉아서 시장을 보면은 이게 착시 효과가 커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지역 분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균치로 보면은 설명이 잘 안 되죠. 양극화, 초양극화의 서막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장의 현실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 있었죠. 부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아니면은 가난한 자, 못 가진 자가 있었죠. 네. 지금은 그 두 부류가 아니라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 위에 요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요트 주인. 맞아요. 슈프리치들 시장에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성자 독식, 네. 부를 독점하는 이런 현상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도 하죠. 22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서울도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초격차, 뭐 초양극화 뭐 비슷한 건데 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결국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 모래시계 현상이라고 그래요. 모래시계 어때요? 이게 모래가 가운데는 없죠. 네. 예, 그게 극단에만 와 있는 거죠. 가운데는 뻥 뚫려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이런 그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부의 쏠림 현상, 이 초양극화는 이 한국가뿐만 아니라 산업, 뭐 지역에서 다 나타나고 말하자면 극과 극 장세 혹은 뭐 공간의 마태효과 현상, 마태효과 극과 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의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제가 보면은 첫 번째는 소득 양극화가 지역 양극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그 돈이 슈퍼나 아니면은 뭐 음식점에서 벌어들여서 아파트를 샀냐고요. 그 돈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코인이나 미국 주식 이런 쪽에서 말하자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온 돈을 약간 파킹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빌딩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침체됐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상 뭐 지금 뭐 국민주택 규모가 60억이면 빌딩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딩 안 사고 잘 아파트 사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내수 경기에 이렇게 뭐 위축이 되니까 빌딩이 더 이상 요새 로망이 아니에요. 요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원래 이제 조물주에 건물주 있다고 그러죠. 네. 요새는 아니고 조물주에 배당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것도 있고 귀차니즘. 맞습니다. 다 귀찮아 그냥 똘똘한 하나만 살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특정 지역 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축장 자산이라고 제가 지난번 부동산 트렌드 수업에 썼는데 네. 이제 몰래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불을 저장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평등 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돈 있다고 자랑하면 총 맞습니다. 부는 과시가 아니라 부는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지. 그런 어떤 부자들의 특성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뭐 굳이 집을 두 채 사나요? 지금은 말하자면은 집을 두 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 집을 한 채 사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잘 갖고 나가는 구조.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바로 이게 초양극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 플러스 상급지 갈아타기 이 시장. 이게 이제 흐름을 주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특정 지역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유동성이 좀 많이 늘면은 외곽 지역까지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 M2 기준으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지금 6.9%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네. 이제 1년 전 대비해서 정가율을 보는 건데 그게 작년에 금리를 2번 인하했죠. 그리고 최근에 2번 인하했죠. 그래서 아마 이 M2 정가율이 좀 늘어나면은 초양극화가 약간은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틀 자체가 왜냐하면 사회와 경제 전체가 다 초양극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와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보면 되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집을 여러 채 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갭 투자를 해서 많이 샀잖아요, 외곽에.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집 한 채 빼고는 다 지금 글로벌 자산이나 어떤 그런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리저
투자에 대한 니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걸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해드릴 거예요. 아까 혼조세라고 좀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도 되는 거냐? 서울 내 집 마련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은 하지만 본인은 의사결정 못할걸요? 그 얘기는 아리까리하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으면 사놓고 물어봤겠지. 잘 샀냐고. 그거 이제 확정 편향? 아니 뭐라 그러지? 답정너 같은 거잖아요. 아, 듣고 싶은 답.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해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을 살려면은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사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이상 동원을 해야 돼요. 세 가지요. 못 삽니다. 지금 어떻게 사요? 지금 왜 2023년에 그때 집값 폭락했을 때 그때 왜 안 샀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왜 안 샀냐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도 왜 안 샀어요? 시기 다 놓친 거거든. 그러니까 유튜브 던지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판단의 잣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봐서 집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위라고 봐. 왜냐하면 대부분 유튜브가 거의 공포 저널리즘에 가깝기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불황 때 집을 사야 되는데 왜 뭐 WDB니 뭐 데드캣 바운스니 이런 얘기 괜히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의사결정 못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집을 살 건데. 지금은 서울 집값이 그러니까 2023년에 10% 오르고 실거래가로 작년에 8% 올랐어요. 고점 대비 18% 올라와 있는 거야. 네. 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재테크라고 생각 안 하고 사야 되는데 문제는 집 사는 게 가장 큰 인생에서 재테크인데 의사결정이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내 집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그 접근이 가능하지. 우리가 옛날에 그 말하자면은 4, 5년 전에 가졌던 생각으로는 지금은 집을 산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옛날에는 주로 내 집 마련 방식이라는 게요. 주로 전공법을 썼단 말이에요. 전공법. 지금은 우회 전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공법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걸 내서 연끌 매수를 해서 이걸 이제 내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예요? 이게 원리금을 갚다 보면은 내가 완성된 형태로서 집을 소유하게 되고 가격도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주로 X세대 베이비 부문이 많이 썼던 거고 그리고 4, 5년 전에 많이 썼던 내 집 마련 방법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우회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자산이나 어떤 코인 같은 데서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다음에 집을 사는 전략이죠.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아마 코인하고 미국 주식이 작살나는 바람에 이것도 아마 헷갈릴 거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지금 집 안 사는 게 낫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다르잖아요. 미국에 지금 보면은 정보통신 기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5%예요. 나스닥의 이익 증가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평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우리가 잘해봐야 1.5, 1.6, 1.7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은 수출이 기여하는 기여도가 99%입니다. 내수는 제로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요 정도 아니면 그냥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부동산은 내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이 크게 과거처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논리는 강남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 마용성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전공보다 우회 전략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살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수익은 고통의 이자료거든요. 그저없는 게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은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없으면은 수익도 없어요. 변동성은 수익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원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폭락이 오면은 이게 대부분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멘탈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연 내가 그럼 그렇게 그 변동성을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 예행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알리가 뭐 리응에 올라오기 전에는 모든 계획을 한 다음에 주 터지기 전까지는 요번에 주 터져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터져 보면은 나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는 멘탈 게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감정 조절 능력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이제 경험과 나의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어떤
기질, 나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 심리적 어떤 그런 특성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저는 집을 살지 말고 그러니까 전월세를 살면서 어떻게 주식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낫죠. 장기로 보면.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루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네. 이 가격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의 우리 그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들이 했던 그 전공법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요새 또 젊은 분들이 워낙 그 자본주의 퀴즈고 또 나름대로 이 노하우가 대단하거든요. 요새 젊은 분들이. 도대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일반적인 방법은 KTX 타는 거죠. 네. 비행기 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고속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요. 심지어 시내버스도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더라고 약간 스카이 콩콩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저 길 가다 보면 세워놓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 킥보드? 킥보드 타고 부산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방법을 쓸 거냐 나만의 기술을 갖고 쓸 거냐 그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한번 되짚어보는 그래서 요번에 아마 미국이 아마 거의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지금. 네, 네. 이거 거의 보니까 세 배짜리 이런 거 했던 분들 지금 마이너스 80%던데 청산한 것도 있던데 그런 분들인데 물론 그때도 내가 견딘다면은 그러면은 주식해서 돈, 나중에 집 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유 나는 막 그러다가 머리카락 다 빠졌어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 사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왜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가급적 상반기에 좀 사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입주가 없어요. 2028년 가도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보면 집값을 결정하는 저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이거보다 거시경제보다 인구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공급 절벽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제가 작년에 히트친 신조어가 있잖아요. 제가 얼죽신을 제가 만들어냈잖아요. 네. 원래는 얼죽새였는데 네. 욕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얼죽을 새끼야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그래서 얼죽신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쓰면서 갑자기 유행이 됐어요, 그게요. 네. 근데 얼죽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새 아파트만 찾는 세상에 그럼 헌 아파트 많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재고로. 결국은 신규로 유입되는 신규 아파트의 총량 이게 결국 집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올해부터 벌써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지죠. 네. 서울은 올해 좀 많습니다. 근데 경기 인천도 올해 입주 물량이 없어요. 많이 줄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 저는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할 때 2년 뒤를 보면 사고 20년 뒤를 보면 사지 마라. 20년 뒤에 보면 인구 쇼크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2, 3년 뒤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는 게 더 저는 낫겠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내 자금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들어가지고 내 집 장만할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결사반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해보면. 자기들이 뭘 알아요? 아니, 내가 잘못 사면 내가 오로지 피해자인데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머리만 아파요. 차라리 그 현장에 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낫죠. 몸이 부지런해야 돈을 버는 거지 머리가 부지런해서 저는 오히려 의사결정 장애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몸이 조금은 바삐 움직여야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이게 슈퍼 파워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네. 과거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2005년도 8.3일 대책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대책 나오면은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뭐 하루 사이에 1억씩 빠져요. 지금 대책 나오면 빠져요? 아니요. 안 빠지죠.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그때는 저층 재건축이 많아서 금방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저층이 없죠. 일반 아파트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시장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지금 엄마 아파트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잠실의 그 엘리트 같은데 엘스 트리즘 리센츠 같은 거. 뭐 잠실남도 있고 그렇더만 테슬라면 아니라 잠실남도 있고 그렇던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우리가 2005년 8월 당시에 보니까 M2 기준으로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4,0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뭐 힘이 4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과서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요번에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다고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도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요. 네. 이게 거래량 감소 효과는 있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벌판에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적효약이에요. 지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투기권 잡는. 왜? 셀러리맨에서 농사 2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사요? 못 사죠. 네. 수요가 뚝 끊기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어때요? 도심 지역의 주택은 그래도 2년 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죠. 네. 갭투자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안 빠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옆 사람하고 다 비교하죠. 네. 그 키 맞추기식으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 감소는 있지만 가격이 크게 안 떨어져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그럼 해제되었어. 그럼 어때요? 그래도 좀 늘더라도 가격이 뭐 갑자기 2, 3억씩 부황 뜨고 이게 거래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장이 흥분한 거예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럼 평론가 생각이지. 시장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까 슈퍼파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면 비합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 대수의 법칙처럼.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량기계다. 그렇죠? 몸무게 제기죠.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해야 결국 GDP가 늘어나야 집값도 올라갈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뭐냐? 투표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이 시장 흐름을 보통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진짜 스카이대 아니면 외국에서 석박사 했던 분들이 나는 압구정 아파트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보라는 것은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 굴절해서 받아들여요.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정보는 액면 그대로 호재, 악재가 그대로 가격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이 슈퍼파워 정도 힘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호재로 수용한 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럼 내가 그 비평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요번에 GTX-A 뚫리고 나서 파주 집값 안 오르죠. 네. 원래 GTX가 개통되면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보면. 그죠? 전세값이라도 적어도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잖아요. 왜? 같은 이 호재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외지인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달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항상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항상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장바닥 시시에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럼 평론가 얘기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결국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럼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재건축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요? 왜? 당연히 그거는 수익률 하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향후에 공급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 보통 재건축을 하면은 강남 같은 데서 보통 순정 효과가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가구 지으면 한 130가구 정도 들어서는데, 그러면은 재건축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아전 인수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재건축 규제를 하면 집값이 빠진다고 기사를 쓰지만 이게
얼마 오래 못 가는 이유가 하여튼 이 정보 자체는 이게 덜 걸려진 지식이기도 하고 각종 편향과 인간의 감정들이 이게 그 가미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다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조금 복합 방정식이라는 쪽으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논리로 많이 따지지 말고 진짜 사고 싶으면은 그냥 가서 좀 근면을 찾아서 사는 게 더 맞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그게 딱딱 맞냐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더블딥인데 더블딥이 아니었잖아 결국 지금 지나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제 생각에는 큰 원칙은 그냥 불황기 때 사고 화랑기 때는 좀 냉철하게 좀 시장을 보는 나름대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꼭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면 하우스푸어, 영끌푸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하우스푸어 때문에 그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 2012년 이럴 때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SBS 자기야 프로에 제가 하우스푸어 주제로 그때 최양락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제가 그때 뭐 10시간이나 촬영하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왜 사회적으로 어떤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잖아요. 그때가 바닥이었거든. 근데 하우스푸어로 고통받아서 자살한 사람 봤어요? 요번에 영끌푸어 터졌죠. 하우스푸어, 아버지가 하우스푸어고 나는 영끌푸어라고 대를 이어 하우스푸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영끌푸어들이 힘들지만 자살한 사람 봤어요? 생각보다 집을 비싸게 사더라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대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내 집 전세 놓고 딴 데가 전세 살거나 아니면 싱글들은 아예 부모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부채를 줄입니다.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해요. 좀 힘들겠지만 자살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근데 집을 싸게 판 사람들은 우울증 걸립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 봤어요. 반포집을 이걸 이제 그분도 이제 고학력자신데 이게 집값이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10억에 팔았어요. 10억이요? 그 나중에 한 30억 됐거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치료받고 나한테 찾아와 날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려 그러면? 왜 자기가 똑똑한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냐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박완 선생님 옛날에 보면은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을 너무 보지 말고 너무 가계부채 많다, 경제성장 못한다, 애 안 논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아예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뭘 의사결정을 집 살 때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리고 타이밍은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맞춘 사람 못 봤어요.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타이밍 맞추고 부자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와서 떠드는 거지. 뭘 알아. 그 변수들을 몇 개 가져오는데 그게. 변수가 몇 개예요. 잘 안 맞습니다. 그걸.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예상이라는 것은 이 변수들이 정규분포 안에 들어왔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규분포를 이탈해버리면은 예측이고 나버리고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시장이라는 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변덕과 충동,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광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포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면서 마치 시장은 인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둘이서 사기 좋다고 왜 헤어져? 그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이게 예측이 불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전망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다리품을 팔아서 매입가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담론에 빠지지 않고 실천적 사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 옆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특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볼 필요 없다고요. 특히 지식인일수록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 지식인은요 세상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 편향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더 어둡게 봅니다. 왜요? 식자우환이잖아요. 모르면 괜찮지 모르면. 지금까지 지식인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이 뭐 반포 60억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포 60억을 다 버블이라고 그러지. 버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잖아. 개인 IQ 잘해 140이죠. 시장 IQ 3만인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건지 부분도 이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물론 이제 이게 거래량이 작년 우리가 7월처럼 막
역대 평균 서울이 한 6천 건인데 9천 건 넘어서면은 갑자기 빵 떠버리면 이거는 거래 상투거든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인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3천 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반포에 간 60억이 이게 그럼 미친 가격이죠, 당연히. 근데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만큼 이 시장 가격을 어디까지 받아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철학적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뭐 압구정이나 반포가 다 버버리고 약 거품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자신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당이론적이고 또 당연히 그런 어떤 측면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도덕적 하락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도덕적 하락? 도덕적 상승. 아니 최소한 이 정도 빠져서 몰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덕적 상승이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 거품이잖아.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 1%밖에 안 하는데 그 32평이 60억 하는 게 맞아 그게? 그게 뭐냐면 도덕적 하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개입해 버리는 거죠. 감정을 투영하는 거죠. 그럼 저도 뭐 감정을 투영하면 다 버블이라고 보죠. 근데 시장 가격이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조건이 달라지면은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보면은 PIR이라고 해서 네. 뭐 1년 동안 1년에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정도 모아야 되는지 그거 보면은 PI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서울 KB께 보면 한 11배, 국토부께 한 13배 정도 돼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죠. 어지간하면 뭐 현대나 삼성 뭐 대기업 뭐 다녀도 뭐 집을 못 살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거지. 미친 거지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미친 게 계속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집 안 사고 그러면 계속 기다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보니까 뭐 정조 때 PIR이 뭐 보니까 그 자료 보니까 뭐 14배, 구한말 때 17배 뭐 이런 나오기도 하더라고. 반드시 그게 지금처럼 통계는 아니지만 그 보면은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조선시대 가장 큰 뭐예요? 그 인플루언서였죠. 네. 근데 그분이 집을 언제 샀냐면은 환갑 때 샀어요. 60대. 60세 때. 한 4번 정도 세 살다가. 말년에? 말년했어, 말년. 그때는 뭐 수명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60 이전에 작은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살 수만 있다면은 연암 박지원보다는 잘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서울살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은 고위관직자들 보면은 조선시대 그 엄연 같은 거 내리는 거 보면은 집 두 채 못 가지게 하죠. 뭐 그런 것도 지금하고 좀 비슷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담론에 빠지지 말고 좀 더 실천적 사유를 하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월세로 따져 보면은 집값이 버블이에요. 옛날에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보면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할 때 집값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 역사적으로 보니까 연간 임대료의 한 20배 정도를 넘어가면 버블이라고 봤더라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반포 만약에 34평짜리가 네. 이거 월세 얼마 받겠어요? 많이 받아도 2천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40억이 적정한 거죠. 나머지 20억은 뭐예요? 버블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미국도 잘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월세로 환산해 보면은 이거면 아파트 값은 버블이야. 그 반대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월세가 싼 거예요. 그렇죠.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월세 수익률이 보면 서울 한 2%대? 네. 지방 가니까 지난번에 부산 정관신도시 가니까 한 3.5% 정도 나오더라고요. 홍콩 같은 데 가보니까 홍콩 같은 데 보니까 한 3% 정도. 미국도 보니까 일본도 한 2%에서 한 3% 사이예요. 글로벌로 보면은.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월세가 좀 싼 편이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세가 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월세에 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전략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잠도 못 자고 이게 잠만 이제 대상포진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담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샛길로 좀 가면 사실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정치 이슈인데요. 그것도 질문을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에 대한 포지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어차피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제가 정치 외면학과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6가지로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불확실한 거 못 견뎌요. 유난히. 이게 가십근이 되면 어때요? 전부 다 이게 무리짓기를 해서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은 거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어쨌든 뭐 하반기 되면은 되돌아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누군가 뭐 들어서든지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월에 가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중요한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새 상저하중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중? 네, 그러니까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죠. 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좀 이렇게 다리품을 팔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만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다고 그러고 그 주변 지역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지. 너무 제가 보면 오버슈팅 돼 있어. 이제 토제 자체를 너무 과몰입한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뒤따라가서 하면 상투 잡는 겁니다. 원래 이제 부동산은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베스팅 에셋, 투자 자산. 또 하나는 이제 키핑 에셋, 이게 이제 저장 자산, 보관 자산 같은 겁니다. 이때는 뭘 보관하는 거냐? 돈을 보관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저축행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그동안에 2가지 기능을 했죠. 가격이 올라서 내가 큰 수익을 챙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융자산은 수익이 높긴 한데 이 잘못하면 이게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게 종이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바이자산이잖아요. 태풍 불러도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2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이나 뭐 서울 일부 뭐 마용성이나 이런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게 투자자산과 저장자산 기능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간다고 보면 되죠. 인구 감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초양극화입니다. 이게 SOC나 이런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쪽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아마 그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 몇 사람이냐고요. 몇 사람 되지도 않아. 강남의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한 3만 채 정도 돼요. 전체 주택의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한 2.5%? 많으면 한 3% 정도 돼요. 강남에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날마다 뉴스가 강남 나오니까 마치 내 집이 강남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뉴스 중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강남에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대학 동기들도 강남에 집 있는 애들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그 워낙 이게 이제 그 가독성이 높고 그리고 인간이 욕망을 자극해야 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강남이나 서도 마용성 적어도 목동 여의도 뭐 요거 빼고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투자 자산과 저장 자산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저장 자산 쪽에 좀 더 그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장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마늘밭에 그 지폐에 묻어놓는다고 그래서 뭐 가치가 정식돼요? 그러면 가치가 정식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다이아몬드도 지금 폭락했다며. 중국 사람들이 결혼 안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방 사람일수록 그리고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제 생각에는 그냥 집 한 채는 갖고 나머지는 좀 더 글로벌 금융자산에 배팅해야 되는 시절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프렌들리보다 글로벌 금융 프렌들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내 집 마련은 선택이 되는 거죠. 필수가 아니라. 뭐 그런 쪽으로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좀 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세월이 좀 더 지나면은 갭 투자도 아마 구시대적 투자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내가 이제 어디 이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뭐 일단 전세계 놓고 사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하는 단계적 내 집 마련 방법으로서의
어떤 재테크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거는 80년대도 많이 했어요. 70년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내 집은 살고 있으면서 딴 데 그냥 외곽 지역에 막 갭투자로 이렇게 자본이득을 노리고 샀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구시대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소비 시대에 은퇴를 대비해서 상가 사는 것들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습지능, 뭐 금융지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어차피 저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부동산 전문가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이 사람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내가 그럼 지금 이기주의 때문에 부동산이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해? 그건 아니지.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요새 젊은 세대들이 토지 안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토지 안 사잖아요. 상가도 안 사잖아요. 안 사죠. 뭐 아파트만 사는 시대 아니에요. 뭐 그런 흐름인 것처럼 아마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해외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0년 동안 GDP의 2.8%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배당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 어떻게 보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거죠. 슈더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 글로벌 금융 자산이 이게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난도가 앞으로 재테크의 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네. 나는 아파트 사놓고 있으면은 뭐 어느 순간 뭐 우리가 2016년만 샀어도 2배, 3배씩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부 인기적 빼고는 그게 뭐 인플레이트 해치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럼 난 어떻게 하려고 그럼 뭐. 내 재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래서 글로벌 금융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할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한 지 올해 30년째인데 확실히 금융하고 부동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해서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트렌드를 무시하고 뭐 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단지 아파트 사면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잘 보면 뭐예요? 이게 파생적인 상품이 몇 집밖에 더 있어요? 펀드 정도? 근데 금융은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그거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더라고요. 뭐 옵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론 옵션하고 선물하다가 대부분 지옥 가지만 그것도 있고 제가 아는 퇴직자 분인데 이분이 뭐 그렇게 금융 쪽에 뭐 박식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한 1억 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30에서 50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나한테 자랑을 해. 뭐냐면은 이게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를 같이 양방향 투자라고 그래, 그걸 보고. 네네. 이걸 해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해서 그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도 한번 해보려 했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해사를 못하겠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이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해서 어쨌든 수익을 올리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확장성이 무한대란 말이야. 금융은. 이게 종이자산이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렉시블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출렁거리지만 여기에 어떻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할애를 해서 내가 지적인 어떤 그런 학습 능력 그걸 통해서 좀 깊이를 쌓아 나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훨씬 더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뭐 일부만 되겠지, 이제.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금융은 완전히 성자 독식이라서 뭐 그런 점은 어쨌든 내 나름대로 충분히 해지를 걸고 그다음에 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렇게 부동산을 공부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돼요. 부동산 공법 몰라도 돼. 그냥 아파트밖에 안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동네에서 내 금액 맞는데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그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글로벌 금융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취득세 규제가 좀 풀리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지금 취득세가요,
지금 규제 지역은 두 채부터 8%죠. 나머지 지역은 세 채부터 8%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취득세가 그러면은 중과가 아니라 일반 과세라고 칩시다. 네. 그런다고 해서 과거처럼 지금 집을 서너 채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하나의 투자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지.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할걸요.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좋은 집 한 채 사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이게 원래 똘똘한 한 채가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써가지고 이것도 유행한 거예요. 제가 용어 많이 만들어냈잖아. 그때 똘똘한 한 채는 양도세 규제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종부세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제약시 못 하거든. 이왕에 똘똘한 한 채로 규제의 역풍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일어난 거죠. 네. 지금은 종부세도 대폭 완화됐죠. 다주택자에 대한. 그다음에 지금 취득세도 뭐 어쨌든 집을 그렇게 많이 사나요? 잘해봐야 두 채잖아. 지방에서 두 채면 됐지 뭘 그렇게 많이 사요. 그다음에 아니면 오피스텔 사도 되지 그러면. 꼭 아파트만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시절은 약간 흐름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양도세도 지금 뭐냐면은 중과가 적용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비규제 지역에서도 지금 2년 안 살았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네. 규제가 제법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오히려 세졌냐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집을 안 사고 내가 살 집 진짜 좋은 데 가서 사고. 왜냐면 양극화가 자꾸 나타나니까 외곽 사봐야 별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못 버니까 그냥 똘똘한 데 좋은 데 가서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그 집 가서 내가 하나 그냥 사겠다. 이런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지금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났다고 그러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그렇게 요새는 집을 여러 채 살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가 아니고 진짜 자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죠. 그거는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10년 전에는 퇴직하면 상가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점포금융주택을 사고. 맞습니다. 요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그냥 은퇴하고 나서 뭐 배당 ETF나 아니면은 이런 커브더콜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 배당주 이런 것들을 사서 노후 설계하려는 사람이 주류죠. 왜냐하면은 IRP라고 퇴직연금 계좌를 보면은 55세 이전에 그걸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퇴직하면요 옛날하고는 다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은. 이 오프라인이 거의 소멸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잘 보면요 MZ 세대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절대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동 인구가 중요한 거야. 이제 고령사회잖아요. 초고령사회 우리 지난해 12월부터 접어들었죠. 네. 초고령사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길바닥에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 댁에 계시지. 물론 지하철 타고 온양온천까지 가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요. 상권이 먼저 위축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인구가 주니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돈 안 쓰신다니까. 나이가 많으면 돈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이게 몸이 가난을 기억하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합니다.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소비에 대해 굉장히 제약시를 하죠. 왜 그랬을 때 내가 그 소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소비를 못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소비를 해요? 애들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젊은 세대가 줄어. 20대들 쭉 줄죠. 그러니까 요새 20대, 10대들이 주니까 상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아파트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옛날보다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처럼 상가도 안 사고 토지도 안 사고 빌라도 안 사고 단독주택도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수요가 줄었지만 오히려 아파트만 이게 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면은 어때요? 아파트가 오버슈팅 해버리는 거죠. 붕 떠버리는 거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옛날하고. 요새 제가 말씀드리잖아. 신문 혹시 보셔가지고 부동산면 보시라고요. 토지나 상가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있는지. 그렇죠. 제가 옛날에 기사생활 할 때는 그때는 다 토지하고 상가하고 고루고루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만 쓰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트렌드를 명확하게 그걸 봐야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당위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인간들의 특히 젊은 세대들의 공간 욕망을 제대로 욕망을 해야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
부동산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냥 좋은 아파트 하나 사는 것 정도를 부동산 재테크 A부터 Z까지 하는 걸로 생각해라. 아파트가 맨 마지막에 빈집이 될 거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문학적으로,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바라봐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간 폭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높다랗게 세워가지고 그 굉장히 시야만 가리고 그 회색 콘크리트 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 그 사는 사람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MZ세대가 왜 아파트에 중독돼 있는지를 내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공간의 경험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제 이 스페이스가 공간이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장소를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집어넣으면 이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소애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장소애적인 어떤 그 특성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까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이게 편리하니까. 이 편리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라볼 때 제가 여러 가지 그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MZ세대들 사이에서 타워 맨션이라고 그래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보면 요새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예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링크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2층짜리 아파트 이 단독주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카르타 같은 데 가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저 뭐예요. 이번에 헬리오시티 이런 것처럼 9층 가구 10,000가구짜리 아파트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젊은 세대하고 외국인들만 좋아하는데 요새는 내국인들도 많이 들어가 산다고 그러거든. 왜냐면 한번 들어가 살면은 아파트에서 못 나오거든. 아파트는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아파트의 인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파트 문화는 여성이 만들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사례들도 보면은 요새 젊은 사회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맞벌이 비중을 보면은 지금 일본이 맞벌이 비중이 68%입니다. 우리나라 48%예요. 우리나라 30대의 맞벌이 비중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59% 정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업주부 시절에는 단독주택을 관리하면서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 아침에 나 부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집을 관리하고 그래요. 아파트가 나름대로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하도록 기능적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재발견하시라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그걸 평론가적으로 보지 마시고 35세 여성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를 바라보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발 담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들 보면은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의 남성들의 가사노동 기여율이 15%, 한국 18%, 미국 39%, 뭐 캐나다 40%, 노르웨이, 북유럽 가면 44%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관리해 주니까 남편이 단독주택 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지금 여성들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을 4배 정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실제로 요새는 시골의 읍면에 사는 MZ세대들도 다 아파트 삽니다. 누가 농화주택 살아요. 한번 가봐요, 시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그러는 것도 안 보고 무조건 내가 막 아파트는 도시에 뭐 흉물이야. 뭐. 아니, 무슨 흉물 아니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내 고등학교를 거창에서 나왔는데 저는 갔더만. 와. 거창 가니까 그 인구가 5만 좀 되거든요. 아파트밖에 없어. 고등학교 다닐 때.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흉물이지, 이 아파트는. 그럼 시대 평론으로 바라볼 거예요? 아니면 그 사는 사람들의 주거 욕망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도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그러면 자, 고층 아파트에 살면 빨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그거. 맞아요? 조회수가 엄청 나오던데. 그럼 왜 시그니엘에는 그 부자들이 왜 다 들어가 살아?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저는 웃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최장수 국가가 어디예요? 홍콩이에요, 홍콩. 아, 그렇습니까? 홍콩이 단독주택이에요? 아니, 엄청 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기가 올라와야 된다. 항상 안 맞을 수 있지. 오히려 장수 마을은 고산지대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믿으면은 뭐 이럴 수도 있죠. 풍수는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한 7, 8층에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담론들이 어. 물론 논문들 보면 나와요. 고층 아파트에 살면 건강에 좋지도 않고 임신도 안 되고 그건 맞는데 홍콩이 그래서 임신 그 출산율이 낮나? 그러니까 그런 저는 담론에 그렇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가 먼저 들었을 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장독 묻을 둘 데가 없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궁둥이 맞대고 어떻게 사느냐. 그 자변기니까 그런 괴담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파트 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식인일수록 이런 그 욕망에 가까운 자산들을 거부해요. 터부시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좀 지식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솔직하지 그냥. 기본적으로 지식인은 냉소적이에요. 이중적이죠. 대표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 실천 가능한 사유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만 다 물어봐요, 그러면. 사교육 줄여야 되냐고 늘려야 되냐 물어봐요. 그럼 뭐래요? 99.9%가 아마 사교육 줄여야죠 이러겠죠. 그렇죠, 맞죠. 누가 사교육 늘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해요? 그럼 당신 아들 어떻게 키울 건데?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키울 거냐고. 지금 사교육을 왜 하는 건데, 그럼 뭐.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질이 높으니까 지금 그거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막상 내일이 되면은 담론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천적 사유는 그러면 사교육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너의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그럼 빨리 퇴근해가지고 빨리 수학 가르치든지. 지금은 유일하게 이제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그러면 지금 AI 시대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해? 그래도 기본적인 코스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대치동 그 이수지 뭐 보니까 막 그 약간 패러디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뭐 좀 저는 뭐 약간 카타르시스는 있긴 하지만 내 삶이 되었을 때 내 아들 내 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대부분이 내로남불이나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방법이 나옵니다. 자기는 사교육 줄이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 보내죠. 미국 유학 보내려면 1년에 1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주사 성리학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데 이 담론에 빠지지 말고 허무맹랑한 담론에 빠지지 말고 아니 그 담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내 문제가 되면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주변에 보니까 뭐 화장장 이런 게 들어선다는 거야. 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TV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저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 님비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당신 집 앞에 들어서면 어떡할 건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님비가 그게 그러면은 그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계자도 고위 당국자도 아마 자기 집 앞에 거기 들어서면 뭐 지금은 체면 봐서 못하지만 나중에 아마 간두면 데모할걸? 그게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우리가 그냥 내몰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 문제가 되면은 훨씬 더 치밀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지. 그냥 평론으로 듣지 말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응? 그리고 경제가 성장 안 하니까 뭐 애도 안 노니까 이제 집값 빠질 일만 남았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20년 뒤를 보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20년 뒤를 보면 집 안 샀고 오히려 저는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배팅하고 요새 배당주 이런 거 사가지고 집 안 사고 배당주 사가지고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 오히려 많던데 요새. 네, 맞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그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집을 사기 싫은데 집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집을 살까 말까 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불안하면은 집을 사야 돼요. 집이 없으면 남자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집사람이 불안해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죠.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담론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평소에는 또 이성적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합니다. 그 몇 가지 재료 끌어다가 판단해요. 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지, 아기는 안 놓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헬조선이 됐다 그러면서 이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해요. 강남 PIR을 봐라 뭐 이러면서. 그다 저부터 미친 거다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여성들이 저는 더 집을 보는 어떤 뷰가 저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좀 실천적으로 차라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만약에 살 거면은 한 20개 정도로 골라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뜯어 봐야 별로 답도 안 나오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이제 집이 홈의 시대가 아니라 하우스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언제 살까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집을 재테크로 본다는 거거든. 자본이득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 시골에 가면은 만약에 속리산이나 설악산 밑에 그 농가 언제 살까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이 농가주택 언제 사면 좋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분이? 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사면 빈집 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홈은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내 집이 살 집, 그러니까 홈으로서 집이 필요하다고 특히 대도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어차피 대도시에서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투자재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우스 시대가 더 하우스적인 성격이 더 강한 거지. 아니면은 자기가 타이밍을 묻지 않죠. 그죠?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 중에 집 언제 사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인위적으로 거부하는 걸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혼자 노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 밥을 혼자 잘 못 먹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저도 혼자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원래 혼밥 그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6단계까지는 해봤거든요. 6단계가 뭡니까? 6단계는 맛집에서 혼자 밥 먹기. 아, 뭐 1단계는 낮아요.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 그다음에 2단계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밥 먹기. 그런 거야. 이게 쉽죠. 6단계까지 맛집인데 7단계, 8단계, 9단계로 가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7단계 가면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기. 7단계. 8단계는 고기 혼자 구워 먹기. 그렇네. 9단계는 바 말고 맥주집이 막 시끌벅지 하잖아요. 거기서 청승맞게 혼자 맥주 먹기. 그게 난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혼자 잘 못하죠. 그런데 이제 고독력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거든요. 외로움을 타는 사람하고 고독을 아니지. 똑같은 혼자 있는 거지만 외로워하는 거는 좀 안 좋지만 고독을 즐기는 거는 좋죠.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관계 중독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너무 관계 불안이라고 하거든. 저녁에 술 안 먹으면은 괜히 막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마당발치고 지성인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만약에 젊은 분들이 이걸 듣는다면은 저는 그런 말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연줄 사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력. 그죠? 두 가지잖아요. 나머지는 물론 세 번째는 운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하고 관계하고 실력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채용이 안 되더라고. 높은 자리 못 올라가더라고. 왜?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실력을 기르다 보면은 결국은 관계는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시간에 결국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약속 거의 안 잡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만나실 것 같은데. 안 만나. 나 사람 만나는 거 자체를 싫어해. 아, 진짜요?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매 저녁마다 사람들 계속 부자들 만나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나는 그 시간에 그 공부하죠, 공부. 집에 와서 공부하고. 공부를 지금도 하세요? 공부 지금 뭐요, 그럼. 나 지금 책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좀 더 강점이 있는 쪽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CEO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활달할 것 같죠. 나를 따르라 이런 약간 카리스마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요새는 오히려 샤이보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죠. 요새 CEO들이. 그냥 덕장 스타일.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대대장만 봐도 막 발발발 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병소를 지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를 식사를 같이 하겠다. 별 4개 분하고 밥 먹었는데 그래서 여기 별 4개, 여기 2개, 총 8개 하고 밥을 먹었는데 숨 막힌다. 이병소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보면 옛날에 막 그
안 걸리려고 혹시 걸리면 나 영창 가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발발 떨면서.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병헌 그렇게 하는데 문을 열시더라고. 이 격려를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요. 뒷문을. 그래도 막 초콜릿을 주시더라고. 고생 많다고. 요새 군대 문화라니까 그게. 그래서 요새 군대 문화는 제가 듣기로는 요새는 다 침대 쓰거든요. 그래서 직속 상관이 아니면은 거기에 무조건 문 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내무반. 아, 그래요? 놓고 해야 돼. 그리고 옛날처럼 후임들을 막 갈구는 게 없어요. 옛날처럼 저 근무 쓸 때 좀 갈구겠지. 왜냐 저녁에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전부 다 코인아니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괴롭힐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은요. 이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요새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런 어떤 그 강한 어떤 그런 상명 하복이라고 그러나 물론 군대는 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과거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소통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처럼 그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보통 다 잘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30대로 되돌아간다면은 제가 38살에 제가 석사과정에 들어갔거든요. 석사과정에 들어가고 야간에 들어갔죠. 44세 박사를 마쳤단 말이에요. 저는 인생의 30대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잘한 게 박사를 빨리 마친 거예요. 그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보면은 3, 40대 뭔가 결실을 하나 맺어야 돼. 뭐 해대고 안 해도 똑같은데 그래도 자기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하기하다가 중간에 간두는 사람 많이 보는데 그거는 마치 그 깔딱고개를 못 넘어서 그런 거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있어. 한 8부, 9부 능선에 이 깔딱고개를 못 넘어.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도전할 수도 있고 뭐 석박사학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깔딱고개를 못 넘어.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 내 인생이 마치 있잖아요. 이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해. 술에 술 타는데 물에 술 타도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저는 가급적 그거를 끝장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왜냐하면 30, 40대 힘이 있을 때 해야 되지 나이 50대 후반 돼가지고 박사학위 하면은 머리카락 다 빠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깔딱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주입을 해야 되지. 힘들죠, 다. 제가 담배를 그때 끊었거든요. 제가 담배를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끊었는데 이러다가 죽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딱 다음날 끊기던데. 그러니까 담배를 내가 핀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물론 건강 안 하겠지만 본인이 큰 생명 위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절박하면 끊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은 좀 목표의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국은 옮겨서 결실을 맺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1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30대, 40대에 나이 더 늦기 전에 뭐라도 결실을 맺어야 돼. 내가 아는 분 아마 이게 좀 연세 이제 40대 뭐 후반에 50대 되는 분들이 혹시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아는 선배가 62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공부를 했어. 와. 그래서 2년 만에 64세 주택관리사를 땄어요. 그 상대평가인데. 어려운데. 따면 뭐해? 취업할 데가 없는데. 근데 그거 따려면 소방도 따야 되고 경리도 따야 돼요. 복잡하더라고 그게. 또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55세에 이제 은행이가 퇴직을 한 거예요. 바로 송파구에 바로 주택관리사 취업했어. 왜냐? 미리 따놨거든. 자격증도 미리 따야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전문성이에요. 자기 전문성을 안 갖추면은 어떻게든 자기 전문성을 가져야 이게 연착륙이 되는 거거든. 내가 해보면.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들 보고 내가 날개를 빨리 접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 분야, 이거 지겹잖아. 이 사람들 보기도 싫고. 근데 딴 데로 가서 전혀 생소한 분야에 가면은 그게 전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연착륙하기 어렵습니다. 그 분야에서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그 분야에서 적어도 한 10% 안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 안에만 들어가도 먹고 살고 3%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 1% 안에 들어가면은 그는 전형기념물이고 쉽지 않아요. 근데 10% 안에만 들어가도 충분히 잘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요새는 너무 빨라지니까 요새는 뭐 태지도 빨라지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발전 능력, 이 자가 발전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의 이 뒷주머니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엔진을 갖고 다녀야 돼. 그게 자가 발전 능력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아마 연착륙이나 혹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리타이어가 다시 바퀴를 이게 끼우는 거거든요. 타이어를 다시 끼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전문성. 그게 가장 중요한. 근데 보통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낮에 일하고.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게 이제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저는 그동안에 이제 책을 사서 많이 저는 줄 쳐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최근에 바꿨어요. 밀리 서재로 바꿨어. 뭐 전자책 이런 걸로. 밀리 서재로 하니까 책을 훨씬 효율적으로 많이 볼 수 있더라고. 중요한 건 뭐 잡담 이런 건 필요 없고 핵심만 딱딱딱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보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내과에 그냥 있잖아요. 손 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과 아무 변화가 없어. 반드시 그걸 갖다 정리를 해야 돼, 책은. 만약에 내가 책을 쓸 거면. 그냥 재미삼아 볼 거면은 그냥 태백산맥이나 이런 거 아리랑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듯이 그냥 스토리만 보는 거면은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지 않을 거면은 내가 프로의식을 가질 거면은 만약에 책을 하나 쓸 거면은 그걸 정리를 해야 돼. 제가 여기 한 네이버 메모장에 내가 이 정리가 한 3,600개 정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뭐가 지금 막 적다 오셨네요, 지금도. 지금 정확하게 3,839개 저기 이게 한 10년 정도 쌓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없어지면 나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요새 이게 카메라로 찍잖아 이거. 찍어가지고 요새 보면은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하죠. 그럼 그걸 모아놔요. 그럼 메모장 같은데 네이버 메모장도 있고 뭐 삼성 메모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야 그럼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그래서 항상 여기 생각나는 거는 거의 메모장 많이 쓰는데 뭐 근데 저 방식대로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분야를 이제 집어서 조금 더 젊었을 때 경쟁력을 좀 길러놔야 되는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 많이 고민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퇴는 보통 건강, 관계, 돈이거든. 네. 근데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기 전문성, 자기 경쟁력. 당신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데?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찾는 게 제 생각에 아마 그거 55세 이전에 찾아야 될 거야. 아마. 그래야 나중에 내가 나가서 하는데 자격증도 빨리 따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64세에 딴 분은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55세에 딴 분은 지금은 재취업 성공해서 지금 뭐 한 달에 400 받는다 그러던데. 나 60 가까이 됐을 거 아마 그분이. 근데 400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 그렇게 자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아무 자격증이나 따지 말고 조금 유망한 거를 좀 퇴직 이전에 좀 따놔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자격증 따는 사람은 바보예요.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써주지도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50살에는 내가 보면 내가 내 전문성이 뭔지 그걸 먼저 정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해 80만 명 이상 살아있는 세대가 59년생부터 75년생까지거든요. 이게 한 1,440만 명인가? 엄청나요, 이게. 이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은행도 보면은 요번에 69년생이 나갔고 정권사는 70년생이 나갔어요, 올해. 근데 일부는 명퇴 이런 걸 가만해 보면 뭐 74년생도 나가고 뭐 금방 이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나가서도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력고사나 옛날에 수능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비슷한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뭐 요새 뭐 쿠팡이나 이런 알바 이런 거 다니기도 그것도 60 넘으면 노가다도 안 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효율성이고 소위 말하면 나의 사회적 정체감, 정체성, 사회적 쓸모, 그다음에 나의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자존감 이런 걸 훼손하지 않는 건지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 친구들은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은 지게차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정쩡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더라. 내 친구 보면 주로 이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마땅하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겠지. 눈은 높고 이게 뭐 또 사회적 시선도 두렵고
그거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자기가 뭐 다 때리치고 시선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러지만 유튜브에 나올 정도면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하여튼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나이 들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바로 패스트 트랙이 그거예요. 자기 전문성 강화. 그러면 하나의 어떤 흔적을 남겨놓으면 좋죠. 결실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학위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무주택자분들하고 유주택자하고 좀 나눠보면은 예.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영끌해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왕이면 한 상반기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때 이때 뭐 사는 게 좀 괜찮겠다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약에 너무 올인하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건매물하고 분양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무주택자 자금 돈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은 저는 올해 오피스텔을 경매로 좀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매 낙찰가율이 지금 서울은 시세 대비 감정가 대비 한 80%, 나머지 지역 한 70%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 살다가 이제 나중에 집을 사는 일종의 이제 중간 사다리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거든요. 오피스텔은 뭐 전입신고 주소 옮겨놓더라도 다 무주택이니까 그런 방법. 그래서 만약에 1, 2억 정도 돈이 있다, 무주택이다 그런 분은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가구 수가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실이라고 그러는데 실이 한 300개 이상 되는데 조금 그래 나중에 팔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은 요새 뭐 갈아타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갈아타기도 좋다고 봐요. 상급지 갈아타기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려요. 주로 40대 초중반 여성들의 말하는 젊은 엄마들의 반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로 그런 지역으로 뭐 옮기고 싶으면 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너무 대출을 많이 내면 좀 힘들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값이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원리금 납입을 월급의 한 30%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맞춰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는 염두에 둘지 모르지만 저는 두 채까지는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럼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 없진 않아요. 심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심플해져야 되고, 슬림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쉬워야 되고, 이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 가벼워야 돼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좋은 아파트 정도 하나만 사라. 그렇게 하고 지금은 글로벌 금융 투자 시대에는 과거에 어떤 그런 부동산 중독 세대들이 했던 그런 방식 보다는 조금은 글로벌에 맞는 그런 투자 방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네. 겨울물에서 하지 말고 저 태평양까지 좀 이렇게 길게 내리떠서 거기서 고기 잡으라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가장 큰 게 이제 글로벌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뭐 미국 주식을 마음은 외환낭비고 성공하면 외화벌이거든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수익은 고통 이자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건데 네. 도대체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지능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멘탈 게임이에요. 제가 보면 내 심리학 책을 두고 내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 먹었던 생각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선호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예, 일념이면 통천한단 말도 있어요. 일념 통천이라.
한 번 먹은 생활 끝까지 가면 하늘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변덕과 충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보면 폭락이 오니까 안 사더라고. 적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요새 아파트도 좀 그런 것 같고 금융시장도 그런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 말 듣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럼 사요 그냥. 왜? 원래 집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아파트는 앞으로 크게 못 오를 것 같아. 특히 지방 같은 데 인구 줄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나는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글로벌 금융자산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금은 옛날에 어떤 1차원 세계가 아니라 지금은 다원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신이 잘하는 게 뭔가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당신을 테스트 한번 해봐라. 저는 주식 폭락 올 때 머리는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손가락이 팔고 오더라고요. 요까지는 이 명령이 안 먹혀요. 우리가 보면은 군대도 보면 말단 이게 부대들은 이 명령이 안 통하잖아요. 사단장 옆에 있으면 어때요? 바로 군기 들어가 바로 이행하죠. 말단은 느려.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야. 이성이 작동하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은 요새 책들도 많으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관련 책들은 제가 보면 한 20권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아파트는 보라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하지 마지. 네. 아파트 정도 한 20권 정도 보고 주식이나 금융 쪽은 제 생각에 한 50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집중적으로 그 분야만.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오렌 버핏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 별로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그냥 가끔 그게 써먹는 거지 그냥. 가치 투자 말이 가치 투자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치 투자들 다 망해서 그거는 다 안 맞아. 분산 투자는 어떨 때 안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지. 최근에 이제 제가 주식 담당 기자 했으니까 주식 책들을 좀 많이 보는데 윌리엄 오닐이라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분한테 깨달은 게 있어. 어떤가요? 분산 투자가 만능의 답은 아니에요. 자산 배분이 만능의 답은 아니라고 그래. 이 양반이 보통 그러잖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주식은 100 빼기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만 70살이면은 채권을 70% 가져가고 주식은 30%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 윌리엄 오닐은 안 맞다는 거잖아. 왜냐? 이게 이제 위기 때요. 채권 가격도 폭락하거든요. 주식도 폭락하고. 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상반성 붕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과 주식은 어때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라고 알고 있죠. 반대로 가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시장이 정규분 안에서 움직일 때. 그런데 뭐냐면은 패테일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런 극단적 값들이 만약에 등장하잖아요. 대위기가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도 폭락이 오고 주식도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오닐 얘기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자산 배분을 하려면은 이 양반은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우선주, 나는 우선주는 아닌 것 같은데 우선주하고 MMF하고 현금 세 가지를 주식하고 이게 자산 이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금이나 MMF 정도는 분산 효과가 있지만 우선주는 조금 우선주 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우선주가 아무래도 배당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선주도 오히려 지금 투기주가 돼버려 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나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이게 적용되는 것들도 아니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대위기가 와버리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대체제죠.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도 보면은 매매하고 전세 시장을 보면요. 보통 집을 안 사면은 안 사고 전세의 수요가 많으면 어때요?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죠. 네. 그건 맞죠. 그런 것으로 대체 관계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전세가 대폭락이 와요. 지금까지 보면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고금이 쇼크 왔던 2022년 보면 통계를 보면은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져요. 전세는 사금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약간 비중 조절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정도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쪽에다가 변동성 자산을 더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식이 위기 때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한쪽 얘기만 지나치게 너무 교조적으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또한 하나의 자기 자신을 망치는 뭐 기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능 법칙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위기 때 다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영장에 물 빠지면 다 기어 나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해봐야 돼. 자기가 해봐야 되고 항상 좀 조심조심 모든 것에 몰빵하지 말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뭐 테슬라 뭐 3배짜리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이번에 거의 청산되고 막 그러던데 저는 꼭 드리고 싶어. 재테크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막 끝낼게요. 지금은 재테크를 안 하면 나만 바보야.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재테크를 해. 그거는 맞는 거죠. 왜냐? 지금 노동소득 가지고 내 기성세대를 뛰어넘을 수 없어. 요번에 오히려 재테크에서 신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엔비디아 또 뭐야? 아이온큐 좀 최근에 빠졌지만 아이온큐.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데서 말하자면 팔자를 바꾸는 오히려 저런 그 로또 되는 것보다 더 대박 되는 게 나왔다면 신화가 만들어졌다. 그죠? 그건 맞죠. 그건 간혹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어떤 그 주식의 어떤 그 성장세를 보고 올백딩 했던 분들이 팔자가 바뀐 것은 맞잖아요. 근데 망한 사람이 더 많아.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내가 이제 양다리를 좀 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자들은 요새 뭐 일부 이제 코인이나 미국 주식에서 부자가 나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부자들은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문성이죠. 이때 또 나오네. 주로 이제 원화채굴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한 90% 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사람 보면 요새 뭐 키움 증권 뭐 대회 가서 1등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20대인데도 뭐 40, 50% 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로또 되는 것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 저는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면은 어쨌든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이제 쏟을 거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도 열심히 뭐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시간이 많잖아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3일째 또 쉬잖아. 그럼 집에 와서 뭐해 하루 종일? 토요일 뭐해 그러면? 물론 애기 보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옛날과는 달리 저희들은 옛날에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했잖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우리 다 오후 3시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안 가고 또 가서 또 술 먹으러 갔다니까. 진짜. 그 집에 가면 뭐 토요일 날 뭐 저녁 10시 되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 살았는데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날마다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뭐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자기 전문성을 쌓아요. 그 많은 시간 뭐해 다. 아니 토요일 있지 일요일 있지 또 공휴일 있지 또 저녁에 또 시간도 많지.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압축적으로 쓰면은 저도 보니까 오히려 회사 다닐 때 책이 더 잘 써진다니까. 휴가 만약에 내서 책 쓰기 어려워요. 책도 품질도 안 좋아.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하기 나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30대에 뭐 하나,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30대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30대에 그 뭐 석사 하나, 요새는 학력이 다 인플레니까 그 다음에 뭐 자격증 하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40대는 박사, 그 다음에 또 자격증 하나 요 정도. 50대는 이제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이제 뭐 그렇죠. 내가 이제 재출발해야 되니까 리타이어 해야 되니까. 거기 맞는 뭐 자격증 하나 딴다든지 아니면 뭐 책이 돈이 안 되지만 뭐 책 같은 걸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보다 자기 전문성과 자기 실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다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잘 나가는 이런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저녁 약속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개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교수님 계시죠. 무슨 제천 교수님 있잖아. 그분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시는데 그분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자기 시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약속 안 잡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제 집에 7시 오면은 좀 밥 먹고 좀 쉬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그분 유명하시잖아. 개미 박사 있잖아요. 그분. 그 통섭 얘기했던 그 교수님. 그것처럼 생각보다 내가 정치하고 이렇게 할 거면은 좀 이렇게 향후회라든지 뭐 교우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런데 제가 보면 뭐 자기가 좋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만약에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보다 실력이에요. 본인의 실력이면은 알아서 씁니다. 친하다고 써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빵집도 그것도 처음에야 그냥 뭐 인사차례 차원에서 사 먹지만 그 몇 분 가겠어요. 맛있는 집 가지. 그 맛있는 빵집 찾아가지. 중요한 거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분산돼요. 이게 뭐라? 이게 인지 자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제를 보통 많이 가져가 봐야 9개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져가면 번아웃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인지적 과잉에 빠지다 보니까 뭐 단순 종결 욕구라고 해서 대충 결정을 내버리려고 그래. 그것처럼 대부분이 우리는 세상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 인지적 번아웃이 와요. 어디다가 집중할 거냐.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이게 뭔가 결실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자기 전문성이 더 강화되는 쪽에 결국은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야지죠. 에너지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근데 에너지를 계속 쏟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서 뭐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다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고 재테크고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테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재테크는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요. 그럼 내가 뭐 누구한테 해꾸자고 이러면은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겸손해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지. 그건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인성의 만약에 개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 어떻게 다 만족시키고 사냐고요. 잘난 사람도 대부분 까칠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 에너지를 다 어디다 더 쏟을 건데. 저는 결국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결국은 자기 전문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에너지에 저는 한 사회생활 하시면은 자기 전문성에 적어도 여러 가지 이제 여유 남은 시간에 한 70% 정도는 자기 전문성 강화에 쏟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